좀 어려운 질문인데, 질문 자체가 어려운데요. 여기 더이베르트라고 하는 생각인지 기독교 철학자 더이베르트는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분화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 와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문화, 역사적 과제는 분화된 사회에서 다음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첫째, 각 사회 구조가 그 특정 유형의 규범적 본성을 실현하도록 도모해야 한다. 말이 되게 어렵습니다. 유니크한 네이처가 제대로 발현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다른 영역에 속한 것들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영역 주권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 다른 영역들의 규범에 대해 열려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이해가 좀 됐습니까? 자, 그 이야기 풀어서 설명합니다. 정부와 기업과 만약에 시장만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정부의 본성이라고 하면, 정부가 존재하는 그 유니크한 본성이라는 게 있는데, 유니크한 네이처라는 게 있는데, 정부는 정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주도하는 지배적인 논리가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시장은 시장 논리가 있죠. 경쟁시키는 거라든지, 그죠? 자유교환이라는 이런 그 시장에 지배하는 논리가 있죠. 기업은 기업이 지배하는 논리가 있다고 했죠. 근데 우리 기독경영연구에서는 그것을 just ABC 해가지고 창조, 책임, 배려, 그 다음에 공의, 신뢰 이렇게 5가지 하는데, 기업이 지배하는 기업에서 핵심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다른 영역에 속한 것들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게 마이클 왈츠라고 하는 프린스턴 대학의 정치 철학자 이야기하는 책이, 그분이 쓴 책이 Spheres of Justice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각 영역이 지배하는 그런 원리가 제대로 해서 다른 영역을 지배하지 않아야 된다는 예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자, 대학 입학할 때 능력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만약에 돈이 많다고 해서 대학 입학을 허용하면은 돈 있는 사람이 지식을 지배할 거다. 대학을 지배할 거다. 만약에 우리가 1인 1표로 투표해야 되는데, 지방선거 때 예를 들면, 만약에 돈 있는 사람이 난 10표, 돈을 내고 10표를 권리를 가서 10표 행사하겠다. 아니, 난 1000표를 행사하겠다. 돈 엄청 내고 1000표를 행사하겠다 해가지고, 만약에 선거에 영향을 준다거나, 그러니까 돈이 있기 때문에 권력을 차지한다거나, 그죠? 아니면 정치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돈 버는데 이익을 추구하거나, 아니면은 입학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역의 지배적인 그런 원리가 있는데, 정치 영역 같으면은 모든 사람이 정치하면서 평등하다. 그렇기 때문에 1인 1표로서 정치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지. 정치 권력을 있다고 해서 다른 걸 지배하거나, 돈이 있다고 해서 그 평등보다 넘어서는 것으로 갈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대단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역 주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영역들, 스피어스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본성들이 보존되도록 합니다.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합니다. 그 이유는 원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소셜 인스티튜션들은 인류의 삶을 보존하고 향상시킬 때 얼라인되어야 되는데, 원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우리가 사회가 그렇게 살면은 그런 풍성한 모습을 드러내도록 해야 된다. 그것을 벗어나서는 그것은 왜곡이요. 그것은 이제 하우츠 바르트 방식으로 본다면은 그것은 특정 사상이 지배 환원시켜서 지배해버리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세 번째, 디스클로즈 개현이라는 건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영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리가 이 영역에 여전히 보조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 창출이 중요해서 창조성이 중요하지만, 기업이라는 게 포괄적 산업이기 때문에 사회성도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정치 영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의의 개념도 기업에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정말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배려라고 하는 것도 기업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경원에서 제시하는, 기독경영연구원에서 제시하는
이 5가지 원리에서 창조가 가장 중요하지만 나머지 이런 것들도 같이 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책임이다. 책임에서 서스테이너빌리티가 하는 건 뭔가 하면 세계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 사회는 전체 공감해서 같이 함께 더불어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떤 한 기업이나 어떤 특정 국가가 자원을 허비를 해가지고 자원을 고갈하게 만들거나 자연을 훼손하거나 아니면 미세먼지를 만들거나 어떤 이슈든지 간에 우리 자연이나 우리 세계를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지우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고 다음 세대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게 창조 질서예요. 그러면은 우리 창조를 하되 기업은 책임 있는 창조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책임이라는 것이 경영의 고유한 어떤 영역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배적인 가치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같이 와서 가치 창출하는데 있음으로 인해서 기업의 핵심 가치들이 실현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배려라고 했을 때 배려하지 않고 우리가 더 하면은 만약에 대기업이 돈 많은 기업이 독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슈퍼마켓, 대형 슈퍼마켓에서 그냥 아주 로컬에 있는 지역에 있는 모든 소규모 영세를 다 잠식해버리면 좋은 건가? 배려가 전혀 없는 거죠. 그게 우리 사회 전체를 인류 사회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거 아닌가? 이 질문을 해봤을 때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기업이 필요한 반드시 핵심적인 지배적인 원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사회 전체에 필요한 그런 다른 부분들이 와서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생각합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경우들.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기 전에 예를 하나만 먼저 들을게요. 이 3가지 주장이 이게 도이베르트 이야기예요. 이게 도이베르트 이야기인데 이 책 이후에 하우츠 바르트라고 하는 하란의 경제학자가 쓴 책에서 보면은 자본주의와 진보사상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그러면 오늘날 경제 서구 사회를 진단할 때에 경제가 얼마만큼 왜곡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앞에 3가지 기준을 딱 놓고 보면은 첫 번째 적절한 규범을 준수하지 못했다. 그래서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게 경제학의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 자원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인류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자원을 잘 관리하는 오이코노미아의 관점보다는 크레마티스티케라는 관점으로 변질된다. 그거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오이코노미아, 원래의 경제학의 어근과 원래의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질서와는 위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타 영역을 지배했다. 경제가 다른 영역을 지배해서 이제는 경제가 영역들이 주권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영역 주권이 성립이 되지 않도록 경제가 지배하게 되는 철학자들은 경제 환원주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타 영역을 지배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개현의 미실. 이거는 경제적 영역이 다른 영역들의 규범들에 대해 열려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양한 그런 규범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도록 막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유튜브에 오늘 시간이 되면 정리해서 한번 보세요. 마이클 프로스 마이클이라는 그 유튜브에서. 마이클 샌델하고 마이클 포테. 마이클 샌델은 누군지 알죠? 정의란 무엇인가? 하버드 대학 정치철학자예요. 마이클 포터 누군지 아세요? 하버드 대학의 경영 전략 전공한 유명한 경영학자예요. 둘 다 하버드 대학 교수예요. 한 사람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한 사람은 하버드의 정치철학자예요. 두 사람이 둘 다 퍼스트 네임이 마이클이에요. 마이클 프로스 마이클 해서 유튜브에 보면 서로 15분씩 한 주장하고 그 다음에 짧게 디베이트 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내가 경영 철학적 이해하면서도 틀려주고 토론하려고 그러는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마이클 포터가 주장한 게 뭐예요? 마이클 포터 주장. CSB예요. 그럼 CSB는 뭔지 알죠? Creating Shared Values. 공유 가치 창출. Creating Shared Values. 내용은 뭔가 하면은 기업이 사회적 문제, 사회적 니즈를
해결하면서 economic value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게 기본 주장이에요. 결국은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듯이 기업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돈 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하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은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는 문제가 아니고 기업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기업이 가장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마이클 샌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알죠? 책. 돈으로 살 수 없는 시장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가치들이 있는데 어떻게 시장이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느냐라는 게 논리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시장은 시장으로 남아야지 시장이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장기를 팔 수 있을까? 내가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이야기해요. 장기도 내 것이니 내 장기를 내가 돈 주고 팔 수 있을까? 가능해요. 예를 또 하나 들면은 범죄한 사람이 들어가는 감옥에 돈을 하루에 82불인가 주면은 감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예요. 가능해요? 내 돈 내고 내가 업그레이드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 하는 게 이제 시장주의자들의 주장이죠. 왜 돈이 있어도 돈 내고 감옥을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죄 지은 사람이 같이 들어왔는데 옆에 A라는 사람, B 사람 똑같은 죄를 짓고 들어왔는데 A는 돈이 있어가지고 업그레이드 되는 데서 좀 쾌적하게 살고 감옥생활을 B는 돈이 없어가 그냥 그대로 감옥에 있고 옳은가? 이게 마이클 샌델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국회에서 공청회를 하는데 출석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노숙자들을 활용한 영역업체가 생겨가지고 영역업체에 돈만 좀 전화 한 통화만 하면은 그 사람들은 노숙자를 고용해가지고 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제한된 그 공간에 내가 들어가서 방청을 할 수 있게 한다. 근데 돈이 있으니까 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공원에 갔는데 너무 여러분 가본 경험 있죠? 줄 너무 길잖아요. 주말에 가면, 공휴일에 가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급행료 내고 돈 많이 주면은 줄 안 서고 바로바로 탈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겼는데 부모들이 자꾸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이 부모에게 페널티를 제공했어요. 당신 돈 조금 더 주면은 늦게 더 좋다. 그랬더니 부모들이 더 늦게 오는 거예요. 이제 안심하고 내가 돈 냈으니까 이제는 정당화가 된 거예요. 내가 돈을 냈으니까 이제 마음 놓고 늦게 오는 거예요. 이게 옳은가? 이런 질문을 마이클 샌델이 던져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 시장이 해결할 수 못하는 가치들이라는 게 있는데 포트가 얘기하는 CSB는 잘못하면 시장이 사회적 니즈까지를 해결해줘서 모든 것들을 시장이 해결해주지 않는 쪽으로 시장주의로 갈 가능성은 없는가라는 게 질문이고 이쪽 무슨 소리냐. 아직까지 덜 개발된 덜 규명된 사회적 문제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시장을 통해서 마케타이제이션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럼 누가 해결할 거야? 정부 돈이 있느냐? 사회단체 그거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좀 생각해보세요. 마이클 샌델 논리는 정확하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타영역의 영역 주권을 침해해서 특정한 소셜 인스티튜션이 다른 인스티튜션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학자로서 굉장히 고민하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러면 영역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영역의 핵심적 가치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영역끼리는 어떻게 공존해야 되는가? 공존 방식은 무엇인가? 지배한다고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학자들의 해결의 몫이죠. 그러니까 철학적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업 시장의 관계, 기업과 정부의 관계, 기업 내부의 조직 설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그거는 학자의 몫이죠. 그래서 고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좋은 학자가 많이 생겨야 된다. 지금도. 그러면서 좋은 경영자도 많이 생겨야 돼요. 좀 관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조직 설계를 통해가지고 기업 설계를 하는 날 해고 한다는 것은 그건 낭만적인 게 아닙니다. 치열합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조직을 회복한다는 것은 내가 지식이 있어야 되고 바른 관점이 있어야 되고 세관의 관점에서 그걸 해결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이 그냥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꿈들이 시간을 보내고 고민하고 치열하게 준비되어야지만 어느 순간에 가서 조금씩 해결되는 것이지 그냥 낭만적으로 여기서 마무리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 따라가는 걸음들은 때로는 굉장히 긴 여정일 수도 있어요. 수십 년간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학교장님은 1년 있으면 은퇴하시는데 지금 은퇴하실 때까지 지금 꾸준히 걸어오신 게 아니에요. 그건 되게 힘듭니다. 사실 여러분 나중에 해보시면 알지만요. 일생을 두고 그 걸음을 걷는다는 게 되게 힘듭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는 좀 피곤해지고 에너지 떨어지니까 좀 쉬고 싶은 것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슈들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 자,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여기 영역 A라고 하는 게 있으면 기업, 예를 들면 뭐 언론, 뭐 정부 이런 게 있으면 여기 지배하는 좀 두꺼운 선으로 되어 있는 지배하는 원리가 있고 보조적, 그 주도적인 원리가 있고 보조적 원리들이 있는데 경영으로 치면 여기 기업이라면 경영이 지금 여기 창조 원리가 좀 주도하고 나머지 4개 원리가 보조한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굳이 기독경영연구원에서 제시한 5개 원리를 가지고 적용한다면 가치 창출을 위한 창조 원리가 지배하는 문화 명령에 반응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도 사회이기 때문에 배려도 필요하고 신뢰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경영연구원에서 이야기하는 just ABC는 J가 justice, T가 trust, A가 accountability, B가 benevolence, C가 creation에서 just ABC가 이 5개 영어 이니셜입니다. ABC는 뭐 우리 기경원에서는 all in Bible and Christ 모든 것을 성경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좀 쓰기도 해요. 그래서 just ABC 이게 우리 15년 만에 만들어낸 겁니다. 심플하죠. 15년 만에 신국원 교수님이 계신데 지금 여러분 강의하러 오시는 모르겠는데 신국원 교수님 이 테이블 보더니 저 15년 만에 이거 하나 만들어냈어 이렇게 그러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대단히 수고 많았다고 이거 쉬운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주 재밌는 현상이죠. 15년간 기경원이 기독경영하는 교수들 모여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건가.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자기 영역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 과정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세션에서 구조와 방향이라고 했을 때 분화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구조를 더 리파인 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방향이 필요하다.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방향 중에 하나의 개념이 주도적인 원리와 그다음 보조적 원리들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인데 그 중에 우리가 도이브레터 이야기하는 세 가지 기준. 첫 번째는 고유한 영역들이 자기들이 고유한 영역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보존해주는, 개발시켜주는 것. 그 다음에는 타 영역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영역의 원리들이 보조적으로 활동되도록 개선시켜주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는요. 조직은 어떻게 설계돼요? 조직 구조 이야기는 굉장히 테크니컬한 이야기라서 그것은 여기서 생략을 하고 그런 테크니컬한 것보다는 오늘 우리가 좀 고민하는 몇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서 앞에 강의 내용 연구해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려고. 자, 인문학이 왜 필요한가? 앞에서 우리 경영 철학이 왜 필요한가 이야기하는데 조직 설계도 여전히 그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맞닿아 있어서 그 이야기를 잠깐 하면은 탐 모리스라고 하는 노틀담 대학의 철학을 가르치던 철학과 교수인데 지금은 경영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만약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지형을 경영한다면 이런 책이 있어요. If Aristotle ran General Motors를 때 있는데 그 책 내용 중에
강조하는 게 이런 겁니다. 진선미와 통일성을 가지고 Truth, Beauty, Goodness and Unity 차원을 인간 경험의 네 가지 차원으로 규명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를 쭉 풀어내는 내용들입니다. 연대 신학과의 김상근 교수님 계신데 그 이제 르네상스 경영학에서 요즘 뭐 인문학하고 경영 통합하는데 많은 예를 쓰시는 분인데 신학자가 이제 경영 또 르네상스 이런 인문학 이런 뒤에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보세요. 인문학의 본질은 뭐냐? 탁월함의 추구를 통해 진선미의 삶을 사는 것. 그 다음 인간됨의 본질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아랫대, 즉 탁월함이죠. 탁월함의 삶을 사는 것. 결국 탁월함, 진선미의 삶하고 관계 있는 것. 아까 우리 기업의 존재 이유를 인류의 삶을 보존하고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딱 하시고 우리 인류에게 요구하시는 아까 큰 그림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했을 때 굿, 선하다, 아름답다, 아름다운 가게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름답다라고 했을 때 뭐가 아름다운가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아까 이야기한 소셜 인스티튜션이 제대로 기능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력 그리고 재능, 은사들을 잘 개발해서 그 소셜 인스티튜션 차원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 그 두 가지 조건들이 갖춰지면 사회가 아름다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 사회가 아름답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모든 기능, 모든 인스티튜션들이 재기능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기능에 포함된 개인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잘 개발해서 마음껏 활용하는. 그러면서 그것에서 그걸 통해서 의미를 부여받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기업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너무나 조직 설계가 너무나 간단해요. 방향은. 어떻게 설계해야 되느냐? 인류의 삶을 보존하고 향상시키는 방향과 얼라인되게 설계합니다. 개인들이 진선미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설계해 줍니다. 오늘날 대기업들, 한국의 대기업들이 fast follow일 때는 굉장히 쉬웠는데 앞서가가지고 지금 앞선 선도기업이 딱 되니까 문제의 분자였어요. 어떤 문제의 분자가 있어요? 창의적이지 못한 거예요. 창의적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해주는 굉장히 간단한 원리입니다. 사실.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자, 조직 설계를 할 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계관을 배웠으니까 구조와 방향 알죠? 구조와 방향을 그대로 갖다 쓰면요. 조직의 존재 양식, 즉 구조의 측면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심플하게 보면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purpose, 두 번째 process입니다. 그 다음 people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뭔가 목적의 실현입니다. 공동선이에요. common good 이야기입니다. 공동선. 존재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바람직한 성과가 뭐냐? 이런 거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process입니다. 과업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업의 방식하고 관계 있습니다. 세 번째는 people, 사람, 관계의 형성. 권위와 자유를 균형 있게 가져갈 수 있느냐의 질문입니다. 근데 조직 설계의 두 방향, 두 성격이 있어요. 지금 그림이 업로드 되어 있나요? 혹시? 좀 읽을 수 있나요? 네. 그림 한번 여기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책에서 잠깐 좀 빌려온 건데 잠깐 한번 봅시다. 최고 첫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어느 게 마음에 들어요?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 마음에 들어요? 이거 뭔지 알고 마음에 들어요? 이게 멋있어 보이는데 있어 보이지 않아요? 뭐 없어 보이는데 이제는 오른쪽이 뭐예요?
그렇죠. 언제 뭐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조립하면 뭐가 될 것 같은데, 멋있는 뭐가 되고, 이거는 뭐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씩 형태가 벗은다는데, 이게 멋있지 않아요? 힘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언제 키워서 써먹겠어요? 언제 초등학교 보내고, 언제 대학 보내고, 언제 리디스 학교 보내고, 언제 키워가지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야겠어요. 이거는 뭐 일시키면 할 것 같아, 뭔가. 하나는 기계적인 접근, 하나는 생명체적인 접근. 다시 근데 조직 설계는 간단해요. 왼쪽 관점을 할 거냐, 오른쪽 관점을 할 거냐. 가끔씩 이런 착각을 해요. 자, 인류의 삶을 보존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 인류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조직으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계적인 우주관을 들어봤죠. 그래서 기계적 우주관은 뭡니까? 이실론적인 우주관 들어봤습니까? 하나님이 초월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내재하시는 게 아니라 시계 태엽을 감아놓듯이 그냥 초월적인 걸 부정하거나 아니면은 자동으로 기계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깝깝하죠. 그 속에 맞물려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기업관을 기계적인 기업관을 가진다고 생각해요. 기계적인 기업관. 그러면 인격이라는 인간의 무슨 목적, 인간의 회복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기계적인 거예요. 효율성을 추구하고 목적, 그것도 좁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조직을 설계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인류의 보편적인 삶을 향상시키는 그런 목적 하에서 보면은 너무나 간단한 방향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세 가지 방향에서, 요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해요. 첫 번째, 목적이죠. 기계적 접근을 하면 또 생명적 접근하면 여기는 회원극계적인 공동선의 추가예요. 자, 기업의 존재 이유를 이렇게 딱 구분한다면은 앞에 이야기했던 이 방향이 연결되어 있는가. 성과를 바람직한 성과를 다 차원적으로 보느냐. 단순히 하나의 이축 이렇게 보지 않고 다 차원적.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한 그런 목적을 고려하는가. 그 다음에 incommensurability에 수학적 용어인데 이걸 통역 풀어놔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용어지만 어떻게 번역할지 모르겠는데 두 개의 차원이 있으면 다 차원이 있으면 그 차원들끼리 서로 섞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나라가 잘 산다라고 할 때 GDP per capita 할 수 있죠. 1인당 국민소득하고 행복지수가 있으면 국민소득이 올라간다고 해서 행복지수를 낮춰도 되는 건 아니죠. 별개죠. 내가 좋은 아빠가 되는데 자상함을 유지하는 것,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과 돈 많이 벌어주는 것 두 개 있으면 가정을 생존을 위해 돈을 버는 거 하고 있으면 내가 돈을 2배 벌어줄 테니까 앞으로 너하고 놀아주는 것 이제 반감시키고 반으로 딱 줄일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별개. 그게 incommensurability. 서로 섞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별개로 존재해요. 다차원적으로 존재하는데 그게 별개로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바람직한 목적을 찾아가는 것조차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뭐가 바람직한다는 게 이게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단순히 경제적인 인스티튜션 안정해가지고 주어진 걸 이루어내는 수단화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두 번째요,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는 효율 추구적 분업과 인간 역량적 분업. 요즘 이제 우리 교계에서는 이제 보공적 분업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거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인간 역량적 분업은.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버드 대학의 아마티아 센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경제학자, 그 다음에 시카고 대학의 정치철학자 너스바움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들 보면 capability approach 이야기합니다. 그때 인간 역량 관점을 이야기해요. 그 인간 역량 관점은 존 롤즈가 이야기하는 그런 정의론보다 훨씬 다른 관점에서 정의롭다는 게 뭐냐는 걸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는데 그건 나중에 시간이 좀 다시 설명하고 이 두 관점 차이가 뭔가 하면 효율 추구적 분업은
분업을 하는 방식이 뭔가 하면은 효율적이도록 하는 일을 이루는 데 따라서 아주 효율적으로 기계적으로 분업하는 걸 말해요. 내가 A를 잘해도 A를 일하는 게 아니라 B를 일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전인적으로 일하게 못하게 해요. 홀리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은 hands, economies of hands, 손만 빌려서 어떤 기업은 economies of head, 지식만, 머리만 빌려서 어떤 기업은 economy of heart 해가지고 마음, 열정으로 건설만 요구를 해요. 근데 사람은 손도 있고 머리도 있고 가슴도 있기 때문에 전인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설계해 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 특정 영역만 사용되도록 분업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들이 아름답게 함께 조화롭게 사용되도록 분업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기업의 프로세스 측면에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각자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성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프트를 가지고 마음껏 활용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모든 사람이. 경영자만 그래가 안 돼요. 직원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교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적성과 재능이 모두 개발되고 적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치 창출을 위해 파트너십과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방식의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people 입장에 한쪽은 근위와 자유의 균형 문제, 이거는 근위와 자유의 불균형이 나오는 근위가 강조되든지 자유이 강조되든지 이런 거죠. 자, 두 개의 균형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정치학에서 이야기하는 공화주의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러면 공화주의 관점에 보면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비지배 자유예요. 소극적 자유라는 것은 간섭 없다는 거예요. 간섭 없음을 이야기하고, 적극적 자유는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 내 스스로 결정해서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거지만, 비지배 자유는 타인의 자유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는 걸 말합니다. 비지배 자유. 타인의 자유에 의해서 내가 지배받지 않는 것. 예를 들면요. 관대한 노비를 예를 들면, 관대한 노비. 관대한 노비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자기 영주 안에, 자기 성 안에서 살던 어떤 노비를 가족과 함께 저 바깥에 가서 자유롭게 살아라고 또 땅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떤 자유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불간섭이 있으니까, 그죠? 바깥에 나서 자유롭게 살게 했으니까 소극적 자유는 보장이 되죠. 매일매일 간섭 안 하니까. 자유롭게 살아라 했죠. 근데 비지배 자유는 보장이 되나요? 안 되나요? 보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언제든지 너 들어오라 할 수 있어요. 아주 지배적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자유에 의해서 내가 마음대로 돌아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지배 자유는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남을 대할 수 있다는 문제예요. 자의적으로 지배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마음대로 남을 부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정부도 그렇고요. 정부가 예를 들면 내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마음대로 할 수 아니죠. 왜냐하면 그런 지배권이 없어요, 나한테. 레비나스 철학자가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 타자를 나에게 환원시킬 수 없고, 나를 타자에 환원시킬 수 없고, 각자는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체성이 독립적이지 않고 연대성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룬다. 그 주체성이 죽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지배당하지도 않고 지배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 사상이 있어야 되죠. 그게 균형입니다. 내가 CEO이기 때문에, 내가 오너이기 때문에 직원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지배적이죠. 그거는 마치 아까 영역 간의 지배가 있듯이 사람 간의 지배가 생기는 것, 동일한 어프로치를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하면 안 되고 굉장히 균형을 가져간다는 이야기인데, 또 한 가지 극단은 완전한 자유지상주의예요. 그건 뭔가 하면은 지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이 너무나 자유롭게 해서 공동성조차 없는 방식으로의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도 사실 극단이에요. 그것도 균형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언제 권위를 발휘하고 언제 자유를 보장해야 되느냐? 그 답은 간단해요. 이상적 제도 조직의 형성과 유지와 관련해서는 권위를 발휘해야 된다. 이해가 됩니까? 이상적 조직이라 하면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정말로 모든 질서가 유지되고 사회적 인스티튜션이 자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가지고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는 그런 사회를 생각해보면, 그런 유토피아를 생각해보면, 만약에 타락이 없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방식이 존재한다면 그걸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거를 설립해 나가는, 형성해 가는 과정 속에서나 혹은 그 위협을 받을 때는 리더는 반드시 개입을 해줘야 돼요. 리더십 학교의 이상적 모습이 만약에 걸려져 있으면요, 그 리더십 학교를 이상적으로 세워나가는데 꼭 필요하다면 학교장이나 리더에서 반드시 개입을 해야 돼요. 또 그게 허물어지는, 수료생 중에 누가 막 이상한 이야기에 그걸 허물어 가려고 하면 반드시 개입해서 막아내야 돼요. 그게 권위의 발현이에요. 그런데 그 권위는 이상적 조직을 세워가는 데 필요한 것이지 지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머지는 자율에 맡기는 거예요. 각자가 재능을 가지고 마음껏 발현하도록 돕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많은 리더십은 거꾸로 되어 있어요. 이상적 조직을 세워갈 때는 팔짱 끼고 앉아있고 난 자율이야, 나는 인파워먼트 했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팔짱 끼고 있고, 이상적 조직이 막 허물어지는데도 팔짱 끼고 있고, 조그만 거 가지고 간섭을 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은 권위와 자율의 균형이 아니라 거꾸로 왜곡된 권위를 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균형이 필요하다. 그 반대 극단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관료행위고 하나는 시장행위. 아까 우리 시장 논리를 가지고 기업을, 조직을 지배하는 방식을 시장행위라고 했고, 마치 군대처럼 군의가 지배해가지고 타인을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 것이면 관료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네 번째 질문에서는 조직을 설계할 때에 조직의 이상적 모습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고 purpose, process, people 관점에서 로봇처럼 기계적인 조직관을 가지고 설계할 것입니다. 아니면은 생명체적 관점에서 생명체를 형성하고 그 전체 사회가 이상적 사회로 가는데 기여하는 방식으로 각자가 그 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직을 설계할 것입니다. 대단히 이상적 두 극단의 모습 속에 어느 지점에 있을 거예요. 어느 조직이든. 그럼 우리가 조직을 회복하고 설계한다는 이야기는 그 특정 지점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어떤 갭이 있는지를 발견을 하고 그것을 보다 생명체적 관점에서,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는 우리 사회의 그런 아버지께 주신 질서의 모습대로 이루어가는 방향으로 온라인시켜가는 그것이 하나나라 회복이겠죠. 그런 관점에서 설계를 설명하죠. 마지막 결론은 간단합니다. 여기 있는 분이 윌리엄 휴렛, HP 공동 창업자죠. 휴렛 패카드 두 사람인데 윌리스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인생을 이제 돌아보면서 회고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가장 자랑스러운 일은 내가 한 가치관, 활동 성공이 전 세계 기업 운영 방법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내가 떠난 뒤에도 오랫동안 몸으로 준비할 영속적인 조직을 남기고 떠난다는 사실이 특히 자랑스럽다. 핵심 단어 3개만 골라보세요. 영속적인 조직 좋습니다. 그리고 영향 좋습니다. 그리고 목 좋습니다. 뭐 3개 이상 있겠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 표현을 참 많이 하잖아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살아가지고 개인적으로 끼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친구 만나는 친구들한테 개인적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하나는 제도화된 영향력이에요.
내가 쓴 책, 내가 만든 한국 리더십 학교, 내가 세운 그 기업, 내가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제도화된 방식으로 영향력이 있어요. 어느 게 더 지속 가능할까요? 당연히 제도화된 영향력이에요. 개인은 죽으면 끝이지만 제도화된 조직은 내가 죽어도 영속적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죽어도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내가 쓴 좋은 책, 좋은 제도, 좋은 회복시킨 조직, 기업, 교회, 내가 피땀 흘려서 오랫동안 추구한 그 조직이 영속해서 그 선한 영향을 두고두고 어느 세대에 끼친다. 하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날까지 만약에 영향을 끼친다. 이거는 대단한 영향력이에요. 그럼 내가 에너지를 어디에 쏟을 것인가? 개인이 만나는 개인한테 하는 건 굉장히 제한적인데 그것을 영속적으로 시키는 방법이 뭘까? 이게 너무나 큰 고민인데 저는 바라기는 제가 가르친 제자들이 내가 쓴 책이 내가 노력한 기계원이 또 내가 강의하고 코칭을 한 많은 기업들이 그런 영향을 조금씩 간접적으로 시킨다는 큰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은 결론 내리겠습니다. 창조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필드이다. 경영학의 왜곡된 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성경의 원리에 따라 회복되어야 한다. 조직은 생명체적 관점으로 아름답게 설계되어야 한다. 여전히 좋은 경영학자 기업가 그리고 좋은 경영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역할을 잘 감당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15분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